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15만 원어치 PX 음식을 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지옥을 맛봐야 했던 해병대 여군. 그러나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삼성장군 사령관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시작되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쪽 끝, 김포의 하늘은 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적과 마주한 땅. 민간인 통제선 철책 너머로 보이는 북녘의 황량한 풍경은 이곳이 최전선임을 매 순간 실감케 했다. 짠내 섞인 강바람과 훈련장의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의 심장부임을 알렸다. 갓 부사관 초급반을 수료하고 진격대대로 전입을 명받은 오아름 하사는 위병소를 통과하며 굳게 다문 입술새로 짧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초록색 하사 계급장은 이제 막 실무를 시작하는 신참의 것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북녘을 응시하는 초병처럼 깊고 흔들림이 없었다. 애기봉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들어선 부대 연병장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피보다 붉은 글씨가 새겨진 거대한 표지석이 서 있었다. 오아름은 그 글귀를 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신고합니다. 하사 오아름은 금일부로 진격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필승. 대대 본부 행정반 문 앞에서 오아름은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달고 다른 짬의 상징인 검붉은 얼굴의 행정보급관 최판수 상사가 나타났다. 매처럼 날카로운 그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불쾌한 감정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만 오아름은 미동도 없이 차려 자세를 유지했다. 오아름 하사? 이야, 우리 청룡부대에 선녀가 내려왔네, 선녀가. 최 상사의 능글맞은 말투에 행정반 안에서 컴퓨터를 두드리던 다른 간부 몇몇이 고개를 돌리며 낄낄거렸다. 오아름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군기가 바짝 든 자세를 유지했다. 여자라서가 아니라 해병대 부사관 오아름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이런 시선과 반응은 앞으로 수없이 넘어야 할 첫 번째 파도에 불과했다. 그녀의 보직은 군수 담당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총기와 탄약, 군장비들을 관리하고 보급하는 겉보기와는 달리 강인한 체력과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는 꼼꼼함을 요구하는 자리였다. 그녀의 직속 선임은 강태식 중사였다. 다부진 체격에 검게 그을린 얼굴, 사람 좋아 보이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이 첫인상이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릿한 욕망의 냄새를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반갑다 오아름 하사. 나는 강태식 중사. 앞으로 나랑 같이 이 창고에서 뒹굴 일이 많을 텐데 잘해보자고.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돌덩이처럼 단단했다. 오아름은 힘주어 그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식 중사님.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그녀의 군 생활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오아름은 독종이었다. 남자 동기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일 새벽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강화도 해안 철책길을 따라 구보를 했고 수백 가지가 넘는 군수품 목록과 재원을 외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홀로 창고 불을 밝혔다. 갓 임관한 하사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녀의 완벽한 업무 처리에 병사들은 물론 장교들까지 혀를 내둘렀다. 처음에는 예쁘장한 여군 하사 정도로 여기며 시시덕거리던 병사들도 완전 무장 구보에서 단 한 번도 낙오하지 않고 사격 훈련에서 특등 사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오아름 하사님으로서 진심 어린 존경심을 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그녀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갈수록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최판수 상사와 강태식 중사의 욕망 또한 끈적하게 부풀어 올랐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칭찬하면서도
그 칭찬 끝에는 언제나 역겨운 사족을 달았다. 오하사, 일 잘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악착같이 하면 남자가 무서워한다. 여자는 좀 여우같이 굴 줄도 알아야지. 아름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오빠라고 생각해. 군 생활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오빠한테 기대라고. 교묘하게 선을 넘나드는 말들이었다. 아르마라고 부르며 친근함을 가장해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라며 은근슬쩍 손목을 잡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오아름은 그때마다 단호하게, 그러나 선임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는 선에서 거리를 두었다. 최 상사님, 저는 군인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강 중사님,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그때 정식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철벽 같은 태도는 그들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테랑 해병대 부사관이라는 지위로 쉽게 그녀를 휘두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오아름은 그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는 그들에게 여자가 아니라 후임 부사관으로서 자신을 대하라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아름이 숨기고 있는 거대한 비밀은 그녀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를 총지휘하는 해병대 사령관 오강철 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부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진정한 해병이 되고 싶었다. 사령관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자신의 모든 노력은 퇴색될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굳은 신념과 노력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선임들의 친절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열등감과 추악한 욕망이 서서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김포 평야의 첫 번째 한파주의보가 내렸던 어느 흐린 날 오후였다. 그들은 오아름의 단호한 거절을 자신들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모욕을 갚아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해병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그들이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형태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었다. 오하사,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나? 김포 시내에 기가 막힌 장어구이 집이 있는데 내가 특별히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탄약고 정리를 막 끝낸 오아름에게 강태식 중사가 다가와 말했다. 평소와 다름없는 서글서글한 눈웃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집요한 의도를 그녀는 모를 리 없었다. 벌써 네 번째 사적인 만남 제의였다. 오아름은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을 정돈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강 중사님,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임 부사관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원들과 함께하는 공식적인 회식 자리라면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 중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가셨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으며 숨겨져 있던 본색이 드러났다. 오아름 하사,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당신보다 짬밥을 몇 년은 더 먹었어. 까마득한 후임이 선임의 제안을 이렇게 번번이 거절하는 거, 이거 군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소위 말하는 하극상이라고. 하극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정당한 거절을 군율을 어긴 행위로 몰아가는 그의 태도에 오아름은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규율에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사적인 만남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강 중사님의 제안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제안이며 저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배운 군대의 원칙입니다. 그녀의 또렷하고 논리적인 반박에 강 중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 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불그락푸르락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에서 힐끔거리는 병사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겨우 이성을 되찾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주 책에서 배운 대로만 하는 샌님이시네. 그래, 좋아. 내가 말하는 그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보자고. 앞으로 내 군 생활 아주 원칙대로 FM대로 팍팍하게 굴러갈 테니 기대해라. 그 말을 끝으로 강 중사는 돌아섰다. 그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동안 오아름이 훈련장에서 느꼈던 어떤 위협보다도 서늘하고 불길했다.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부조리가 시작되었다. 강 중사와 최판수 상사는 교묘하게 그녀를 괴롭혔다. 멀쩡한 군수품 목록을 트집 잡아 밤새 제작성하게 만들거나 이미 끝난 재고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라는 등 불필요한 업무를 떠넘겼다. 다른 부사관들이 모두 퇴근한 늦은 밤까지 오아름은 홀로 창고 불을 밝혀야 했다. 그들의 괴롭힘은 업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식사 시간 그들은 일부러 오아름의 맞은편에 앉아 다른 부사관들과 그녀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요즘 신임 하사들은 깡다구가 없어. 좀만 편하게 해주려고 하면 기어오르기나 하고. 얼굴값 하느라 그런 거 아니겠어?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모두 들으라는 듯한 조롱과 험담 속에서 오아름은 밥알을 겨우 삼켜야 했다. 동기인 한 지역 하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선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감히 나서지 못했다. 오아름 역시 그에게 피해가 갈까봐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부조리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은 최판수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오하사 주말에 뭐하나? 별다른 계획 없습니다. 그럼 잘 됐네. 내 처갓집이 강화도에서 인삼밭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말이야. 자네가 주말에 가서 좀 돕고 오게. 명백한 사적 지시였다. 오아름이 난처한 표정을 짓자 최 상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도 거절할 건가? 부대 선임의 개인적인 부탁도 좀 들어주고 하는 게 군 생활 잘하는 비결이야. 자네처럼 빡빡하게 굴면 아무도 안 끌어준다고. 그의 말은 협박이었다. 이 부탁을 거절하면 앞으로의 군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 오아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결국 그 주말 최 상사의 처갓집 인삼밭에 가서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해야 했다. 뜨거운 인삼차 한 잔을 얻어 마셨지만 그 맛은 모래를 씹는 것처럼 썼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다. 그들은 오아름이 자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여자로서 자신들의 권력 아래 굴복하기를 바랐다. 그녀가 군인으로서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키려 할수록 그들의 괴롭힘은 더욱 가혹해졌다. 오아름은 매일 밤 관사 침대에 누워 수없이 고민했다. 이 모든 것을 상급 부대에 보고해야 할까? 하지만 그럴 경우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힐 것이고 자신은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유난 떠는 여군, 문제 일으키는 신참으로 찍혀 다른 부대로 전출 가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날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해병대 생활은 끝이었다. 견뎌야 한다. 이것도 훈련의 일부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부조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것 또한 강한 군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믿었다. 언젠가는 그들도 지쳐 나가떨어지거나 자신의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는 순진한 착각이었다. 열등감과 비틀린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의 분노는 결코 저절로 사그라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오아름의 인내를 나약함의 증거로 여기고 더욱 끔찍하고 잔인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광기는 이제 막 가장 추악한 형태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무대는 다름 아닌 부대 내의 작은 매점, PX의 뒷골목이 될 터였다. 그날은 유독 고된 혹한기 야외 기동 훈련이 끝난 저녁이었다.
온몸이 얼어붙은 흙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오아름은 생활관으로 돌아와 전투복을 벗을 힘도 없이 침상에 걸터 앉았다. 그때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다. 오아름 하사, 잠깐 나와봐. 최 상사님께서 찾으신다. 강태식 중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웠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지만 상급자의 호출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오아름은 마른 침을 삼키고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향하는 곳은 대대본부도 창고도 아니었다. 부대 한쪽 구석에 위치한 PX 건물 뒤편의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폐창고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에는 최판수 상사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과자, 빵, 냉동식품, 탄산음료. PX에서 파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음식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다. 어림잡아도 15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양이었다. 이게 전부 무엇입니까? 오아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최 상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보면 몰라? 우리 오 하사가 평소에 부대 생활에 적응도 잘 못하고 선임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마련한 단합의 장이야. 여기 있는 거 오늘 밤 안에 자네 혼자 다 먹으면 돼. 네. 그걸 저 혼자 다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오아름의 눈이 커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최 상사와 강 중사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하고 악의에 차 있었다. 강 중사가 컨테이너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 안에서 걸어 잠갔다. 작은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에 오직 세 사람만 남게 되자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기 시작했다. 오하사, 군말 말고 시작하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남기거나 토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해병대에서는 나고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굳이 말로 설명 안 해도 될 거야. 강 중사가 딱딱하게 얼어붙은 냉동 만두 한 봉지를 뜯어 그녀의 앞에 던졌다. 자, 시작해. 못 먹겠으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든가. 앞으로 우리 말 잘 듣겠다고 계집애처럼 앙탈 부리지 않겠다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그녀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짓밟아 자신들의 발 아래 두려는 것이었다. 오아름은 떨리는 손으로 만두 봉지를 집어들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강 중사와 최 상사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군인 오아름으로서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한 군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자신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먹자. 먹고 버티자. 이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게 둘 수는 없어.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만두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퍽퍽한 밀가루를 씹는 동안 두 쌍의 눈이 자신을 조롱하듯 지켜보고 있었다. 하나를 다 먹자 이번에는 커다란 소시지 빵이 날아왔다. 꼭꼭 씹어 먹어. 그래야 살로 가지. 여자는 너무 마르면 볼품없어. 최 상사가 역겨운 농담을 던졌다. 강 중사는 한술 더 떴다. 그래, 많이 먹어야 가슴도 커지고 여자다워지지. 안 그래? 우리 아름이 너무 빼빼 말랐잖아. 성적인 희롱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오아름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음식을 입안에 쑤셔 넣었다. 대꾸할수록 저들은 더 즐거워할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저항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녀의 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였다.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왔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억지로 음식을 삼킬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눈앞이 흐려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꾸역꾸역 잘 처먹네. 독한 년.
저러다 배 터져서 뒤지는 거 아니야? 하하. 이것도 못 먹으면서 밤일은 제대로 하겠어?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로운 통증이 명치 끝을 꿰뚫는 듯 했다. 오아름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리며 배를 움켜쥐었다. 위경련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온몸이 뒤틀렸다.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보며 강 중사가 다가와 머리채를 잡아챘다. 뭐야, 벌써 끝이야? 아직 반도 못 먹었잖아. 일어나. 다 못 먹으면 오늘 여기서 죽어서 나간다, 알았어?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 자의 잔혹한 분노만이 가득했다. 오아름은 고통 속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정신력을 끌어모아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다. 그 처절한 몸짓에 오히려 강 중사와 최 상사는 흥미를 잃은 듯 했다. 에이, 재미없네. 오늘은 이쯤 해두지. 오하사, 오늘 밤 우리가 베푼 은혜 잊지 마라. 다음에 또 부르면 그때는 더 잘해야 할 거야. 최 상사는 그렇게 말하며 잠갔던 문을 열었다. 강 중사는 쓰러진 오아름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툭 차고는 컨테이너를 나갔다. 홀로 남겨진 오아름은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웅크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위는 여전히 칼로 헤집는 듯 아팠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결국 참았던 구역질이 터져나오며 위액과 음식물이 뒤섞여 바닥을 더럽혔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한참 후 그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밖으로 나왔을 때 김포의 밤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생활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지옥을 견뎌냈으니 앞으로 어떤 것도 견딜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의 지옥 같은 만찬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될 더 깊은 악몽의 서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눈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녀를 찾아 헤매던 동기 한지역 하사가 컨테이너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는 그녀의 처참한 모습을 전부 목격하고 만 것이었다. 지옥의 만찬이 끝난 다음 날 오아름은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밤새 겪은 위경련의 후유증으로 속은 여전히 뒤틀렸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다. 핏기 없이 하얀 얼굴, 연하게 들어간 눈,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깊은 공포와 분노.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애써 그 흔적들을 지워내려 했다. 약해지면 안 됐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몸은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선 순간 배식대에서 풍겨오는 기름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그녀는 결국 한술도 뜨지 못하고 식판을 반납해야 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동기인 한지역 하사였다. 그는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젯밤 PX 폐창고에서 비틀거리며 나오던 오아름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엉망이 된 옷, 넋이 나간 표정, 그리고 공기 중에 희미하게 섞여 있던 음식물 쓰레기와 토사물의 역한 냄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름아, 어디 아파? 얼굴이 말이 아니야.
식당에서 마주친 한지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오아름은 애써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야, 괜찮아. 어제 좀 체했나 봐. 그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이 부대 안에서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기에게 말해봤자 괜한 걱정을 끼치고 어쩌면 그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한지혁은 그녀의 대답을 믿지 않았다. 단순한 체증으로 보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이후 조용히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강태식 중사와 최판수 상사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오아름을 바라볼 때 짓는 비열한 미소와 그들끼리 주고받는 음흉한 눈빛 속에서 한지혁은 어젯밤의 사건이 그들의 소행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다.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아름을 더 큰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다. 강태식 중사와 최판수 상사의 괴롭힘은 그날 이후 더욱 집요하고 악랄해졌다. 이제 그들은 물리적인 폭력 대신 군중 속에서 그녀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짓밟는 방식을 택했다. 대대 전술 훈련 평가의 날이었다. 험준한 김포의 야산을 누비며 가상의 적진을 돌파하는 고된 훈련이었다. 최판수 상사는 훈련 통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오아름이 속한 분대에 가장 길고 험난한 침투로를 배정했다. 강태식 중사는 훈련 직전 그녀의 군장에 몰래 무거운 돌덩이 몇 개를 집어넣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오아름은 금세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평소라면 거뜬했을 군장이 천근만근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풀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동료들의 뒤를 따랐다. 하지만 결국 가파른 오르막길에서 그녀는 발을 헛디디고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오아름 하사. 한지혁이 놀라 달려왔지만 강태식 중사가 그를 가로막았다. 냅둬. 저것도 극복 못하면 해병 자격도 없는 거야. 강 중사는 비탈길 아래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오아름을 향해 모두가 듣도록 고함을 질렀다. 이래서 여군은 안 된다는 거다. 고작 저 따위 언덕 하나 못 넘어서 분대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전후에도 없는 이기적인 년. 그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했던 시간들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동료들의 안쓰러운 시선과 수군거림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그녀는 발목 부상으로 훈련에서 열외되었고 체력 미달로 훈련을 망친 여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다.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오아름의 군 생활 자체를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부대 전체에 야간 투시경 장비 점검이 있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첨단 장비들이었다. 오아름은 자신의 책임 구역에 있는 장비들을 완벽하게 점검하고 군수 창고에 밀봉해 두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야간 투시경 한 대가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아무리 찾아도 장비는 보이지 않았다. 곧바로 상황은 대대 전체에 보고되었고 헌병대가 출동했다. 오아름 하사 장비 관리 책임자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 있나? 헌병대 수사관의 차가운 질문에 오아름은 입술을 깨물었다. 명백한 누군가의 소행이었다. 그녀는 밤늦게 창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최판수 상사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어젯밤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지? 부대 내에서는 자네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더군. 선임들과의 불화 훈련 때만 혹시 앙심을 품고 고의로 장비를 빼돌린 것 아닌가? 기가 막혔다.
그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이제는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었다. 분실된 장비를 찾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불명예 전역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들의 계략은 그녀의 목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야간 투시경 분실 사건으로 진격대대는 발칵 뒤집혔다. 오아름은 매일같이 헌병대에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유능한 부사관에서 중요 군사 장비를 분실한 문제 하사로 전락했다. 부대원들은 그녀를 피했고 동정하던 시선마저 의심의 눈초리로 변해갔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한 지역 하사는 피가 마르는 듯 했다. 이것이 강태식과 최판수의 계략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들의 범행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밤마다 몰래 부대 내 쓰레기장과 후미진 곳을 뒤지며 사라진 장비를 찾아 헤맸지만 허사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행정반에서 파쇄될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난달 군수품 불용 처리 목록에 분실된 야간 투시경과 동일한 모델명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불용 처리된 장비는 반납 후 폐기되어야 하지만 최판수 상사가 그 과정을 직접 처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오아름이 장비를 분실하기 바로 전날이었다. 이자가 불용 처리된 장비를 빼돌리고 그 죄를 아름이에게 뒤집어 씌운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한지혁은 서류를 몰래 빼내 자신의 관물대에 숨겼다. 이것은 최 상사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느냐였다. 그날 오후 오아름은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한지혁과 마주쳤다. 며칠 밤낮의 조사와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아름아, 너 괜찮아? 오아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한지혁은 더 이상 망설일 수가 없었다. 나랑 얘기 좀 해. 내가 증거를 찾았어. 그는 오아름을 데리고 부대에서 가장 인적이 드문 후문 초소 근처로 향했다. 그는 숨겨온 서류를 보여주며 자신이 알아낸 사실들을 설명했다. 모든 것을 들은 오아름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희망의 빛이 비치는가 싶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이걸 제출해도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할 거야. 행정 절차상의 실수였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나는 이미 문제아로 낙인 찍혔어.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절망에 빠진 그녀의 목소리에 한지혁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방법이 있어. 단 하나의 방법이.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버님께 말씀드려야 해. 그 순간 오아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경악한 표정으로 한지혁을 바라보았다. 내가 어떻게? 미안해. 예전에 내가 떨어뜨린 지갑에서 사진을 봤어. 사령관님과 함께 찍은 사진.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가장 최악의 순간에 드러나고 만 것이었다. 오아름은 배신감과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다. 그래서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내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나는 그냥 널 돕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이제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면 너는 꼼짝없이 당해. 내 군 생활, 내 인생이 끝장난다고. 한지혁이 절박하게 외쳤지만 오아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발 그것만은 안 돼. 아버지께 알려지면 내 군 생활은 그걸로 끝이야. 나는 사령관 딸이 아니라 해병대 부사관 오아름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 모든 걸 견뎌왔단 말이야. 차라리 내가 군복을 벗는 게 나아. 그녀의 절박한 애원에 한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신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신념을 지켜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의가 승리하고 악인들이 웃는 꼴을 볼 수는 없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최판수 상사가 헌병 2명과 함께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입가에는 승리자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아름 하사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한다. 순순히 따라오는 게 좋을 거야. 꼼짝없이 걸려든 함정이었다. 한지혁과 단둘이 있는 모습을 공범과의 접선으로 몰아가려는 속셈이었다. 헌병들이 오아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한지혁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춰. 이 모든 것은 최판수 상사님이 꾸민 짓입니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 상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린 놈이 겁도 없이. 너도 저 계집이랑 같이 군 생활 끝내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오아름의 신념과 그녀의 인생, 모든 것이 벼랑 끝에 몰렸다. 그 순간 한지혁은 결단해야만 했다. 친구의 신념을 지키며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비밀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써서라도 이 거대한 악을 심판대에 세울 것인가. 그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다. 한지혁 하사는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오아름의 뒷모습을 보며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에는 최판수의 비리가 담긴 서류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이대로 서류를 제출해봤자 그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갈 것이다. 오히려 오아름과 자신이 공모하여 상급자를 모함했다는 죄까지 뒤집었을 판이었다. 미안하다 아름아. 내 신념을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내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것보다는 내가 원망을 듣는 게 낫다. 그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헌병들을 지나쳐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적지는 대대통신실이었다. 외부로 연결되는 군용 전화가 있는 유일한 곳. 그는 오아름의 비밀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그리고 친구의 인생을 구하고 싶었다. 통신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는 당직 근무를 서던 통신병을 밀치고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해병대 사령부 직통 민원 번호를 눌렀다. 감찰실로 연결되는 일명 레드라인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해병대 사령부 감찰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지혁은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쏟아냈다. 해병대 제2사단 진격대대 소속 한지혁 하사입니다. 부대 내 가혹행위 및 군수품 비리에 대해 긴급 보고 드립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그동안 오아름 하사가 겪었던 모든 일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선임 부사관들의 지속적인 성희롱, 거절 이후 시작된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PX 컨테이너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강요 행위와 이번 야간 투시경 분실 사건의 진실까지. 수화기 너머의 감찰관은 처음에는 흔한 부대 내 고충 접수 정도로 여기는 듯 원론적인 질문만을 던졌다. 보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관련자들의 정확한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지금 그런 절차를 따질 시간이 없습니다. 한지혁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는 지금 당장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증거 자료는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의 행정보급관인 최판수 상사가 주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보고 개통으로는 사건이 은폐될 것이 뻔합니다. 그의 절박한 외침에도 감찰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한지혁 하사, 흥분하지 마시고 증거 없는 주장은 상급자에 대한 심각한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함에 미칠 지경이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늦을 터였다. 한지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오아름의 신념을 배신하는 행위일지라도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하지만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다. 이 모든 사건의 피해자인 오아름 하사의 부친이 현 해병대 사령관이신 오강철 중장님이십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통신실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 했다. 잠시 후 감찰관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섞인 다급한 목소리였다.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말해보게 하사. 피해자는 오강철 사령관님의 따님입니다. 제 군 생활을 걸고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한지혁은 전화를 끊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졌지만 그것이 일으킬 파도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이 부대 전체를 덮칠 것이었다. 같은 시각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 대한민국 해병대의 심장부인 사령관 집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관 오강철 중장은 서해 5도에서 진행 중인 합동훈련 상황판을 매서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강철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으로 군을 지휘한 적이 없는 냉철한 전략가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단 하나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김포의 최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딸 오아름이었다. 자신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병대 부사관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딸의 그 단단한 눈빛을 꺾을 수 없었다. 그는 딸이 자신의 후광 없이 오롯이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에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렸다. 사령관님, 감찰실에서 올라온 긴급 보고입니다. 부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 한 장을 들고 뛰어들어왔다. 오강철 중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췄다. 제2사단 진격대대 오아름 하사 관련 가혹행위 및 비리보고.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서류를 읽어내려가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변 공기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다. 성희롱, 부조리, PX 가혹행위, 그리고 군수품 비리 및 무고. 서류에 적힌 단어 하나하나가 시뻘건 낙인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서류를 다 읽은 그는 조용히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지만 그의 두 눈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부관은 감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사령관이 즉위한 이래 이토록 무섭고 차가운 분노를 본 적이 없었다. 오강철 중장은 책상 위 인터폰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당장 의전 헬기 띄워. 행선지는 김포 2사단이다. 예, 알겠습니다. 공식 방문 일정을. 일정 따위는 필요 없다. 지금부터 해병대 제2사단 전 부대는 모든 훈련을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사단장에게는 내가 곧 도착한다고 전해. 그리고 감찰실, 헌병대, 군 검찰의 주요 인원들 전부 소집해서 내 뒤를 따르도록 지시해라. 이건 시찰이 아니다. 사냥이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뼈를 얼릴 듯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자신의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 위로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절망에 빠졌을 딸의 얼굴이 겹쳐졌다. 아버지로서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으로서의 참담함과 책임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자신의 눈과 귀가 미치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에서 골마 터진 상처를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도려내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화성 사령부 상공의 지축을 울리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병대의 상징인 푸른 용청용 마크를 단 검은 헬기는 망설임 없이 기수를 서북쪽 김포로 돌렸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서슬퍼런 태풍이 그 무엇도 예측하지 못한 채 거짓된 평온을 가장하고 있던 진격대대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다. 김포 이사단 헌병대 건물의 취조실은 냉골처럼 차가웠다. 오아름은 쇠붙이 의자에 앉아 싸늘하게 식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눈앞에는 그녀가 작성하기를 거부한 자필 진술서가 놓여 있었다. 본인은 관리 소홀로 군사 장비를 분실하였으며 평소 선임 간부들에게 불만을 품고 고의로 모든 것이 조작된 거짓이었다. 오아름 하사, 지금이라도 순순히 인정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끝까지 버티면 군사재판 가서 가중 처벌받는 수가 있어. 취조관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그녀를 압박했다. 하지만 오아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군인의 명예도 그녀가 지키려 했던 신념도 이 차가운 취조실에서 끝장날 운명이었다. 아버지를 실망시켰다는 자괴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같은 시각 진격대대 본부. 최판수 상사와 강태식 중사는 행정반 구석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연기가 두 사람의 비열한 얼굴을 휘감았다. 이제 저 앙칼진 계집도 끝이군. 감히 우리한테 뻣뻣하게 굴더니 꼴 좋아.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건 초장의 싹을 잘라버려야 군기가 서는 겁니다. 이제 두 발 뻗고 자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전 범죄를 의심하지 않았다.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 행정보급관과 베테랑 중사가 마음먹고 한 명을 담그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들은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며 오아름이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쫓겨날 모습을 상상하며 낄낄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대대 전체에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대대 전 병력에게 전파한다. 현재 시간부로 모든 훈련 및 업무를 즉각 중지하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반복한다. 모든 병력은. 갑작스러운 명령에 부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판수와 강태식도 영문을 모른 채 욕설을 내뱉었다. 어떤 미친놈이 이 시간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땅과 하늘이 울리는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두두두두 심장을 때리는 육중한 프로펠러 소리. 창밖으로 고개를 내민 병사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검은색 위용을 뽐내는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마치 하늘의 포식자처럼 부대 연병장을 향해 수직 강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동체에 선명하게 새겨진 세 개의 별과 해병대를 상징하는 청룡 문양을 본 순간 최판수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사사령관님 전용기. 헬기는 지정된 헬기장이 아닌 연병장 한가운데에 마치 강철의 용이 강림하듯 내려앉았다. 강력한 하강풍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사방으로 휘몰아치며 작은 모래 폭풍을 일으켰다. 부랴부랴 달려나온 사단장 소장과 여단장 준장이 허둥지둥 경례를 붙였지만 헬기에서 내린 인물의 눈에는 그들이 들어오지도 않는 듯했다. 전투복 차림의 해병대 사령관 오강철 중장. 그의 얼굴은 분노로 조각된 화강암처럼 단단했고 두 눈은 감히 마주 볼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격려하는 장성들을 그대로 지나쳐 벙쪄있는 진격대대 지휘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그의 첫마디는 안부도 상황 설명 요구도 아니었다. 지옥의 밑바닥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얼음 같은 목소리였다. 진격대대 소속 오아름 하사. 지금 어디 있나? 그의 입에서 오아름 하사의 이름이 나온 순간 강태식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왜?
어째서 사령관이 직접 저 계집애의 이름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최판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대대장이 당황하며 우물쭈물하는 사이 사령관의 부관이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현재 헌병대 취조실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강철 중장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그는 사단장을 돌아보며 명령했다. 그리고 행정보급관 최판수 상사, 군수 담당 강태식 중사. 두 사람도 당장 내 앞으로 데려와. 사령관이 자신들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하자 두 사람은 이제 공포를 넘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오강철 중장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헌병대 건물로 향했다. 그가 건물로 들어서자 복도에 있던 모든 헌병들이 칼같이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는 취조실 문을 안내하려던 헌병대장을 손짓으로 막고 직접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육중한 철문이 맥없이 열려 튕겨나가며 벽에 부딪혔다. 취조실 안에 있던 취조관과 오아름이 경악하며 문 쪽을 돌아보았다. 문 앞에는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분노에 찬 사령관이 서 있었다. 오아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환각을 보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해병대 사령관이 왜 이곳에? 오강철은 딸의 창백하고 넋이 나간 얼굴을 본 순간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취조관을 향해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얼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 허락받고 내 부하를 신문하고 있나? 당장 꺼져. 취조관은 영문도 모른 채 황급히 취조실을 뛰쳐나갔다. 텅 빈 공간에 남은 것은 아버지와 딸 그리고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오강철은 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쥔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헌병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최판수와 강태식이 취조실 앞으로 끌려왔다. 그들은 사령관과 오아름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다. 강철의 용이 그들을 사냥하기 위해 강림한 것이었다. 오강철 사령관은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던 부관에게 짧게 명령했다. 이곳 지휘관 의무실로 안내해. 주치의를 부르고 안정될 때까지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오아름은 멍한 상태로 부관의 부축을 받으며 취조실을 나섰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의 아버지이자 사령관인 그의 눈에서 지독한 슬픔과 무서운 분노가 뒤섞여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딸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오강철은 마침내 두 명의 죄수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의 심장을 꿰뚫는 저격수의 조준경이었고 부패를 베어내는 시퍼런 칼날이었다. 진격대대 전 병력 5분 내로 연병장에 집합시킨다. 단 한 명도 열외 없다. 사령관의 명령은 김포의 찬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잠시 후 대대의 모든 장병들이 한밤중에 완전 무장 상태로 연병장에 도열했다. 그들 앞에는 사령관과 함께 헬기에서 내린 헌병대와 군 검찰 수사관들이 살기등등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강철 중장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마치 천둥처럼 연병장을 뒤흔들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열한 장병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훑어보았다. 나는 썩어 문드러진 암세포를 도려내기 위해 칼을 들고 온 외과 의사로 이 자리에 섰다. 해병대 정신이 무엇인가? 누구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결코 해병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위대한 구호들이 언제부터 약자를 괴롭히고 부하를 성적으로 희롱하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죄를 뒤집어 씌워 매장시키는 쓰레기들의 변명거리가 되었는가?
그의 포효에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선임이라는 완장 뒤에 숨어버리는 모든 부조리와 악습은 전통이 아니라 범죄다. 그것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선 공범 행위다. 나는 오늘 해병대의 명예에 똥칠을 한 이 부대를 이 자리에서 해체 수준의 정화 작업을 시작할 것을 선포한다. 그는 연설을 마치고 단상 아래로 내려와 헌병들에게 끌려 나와 무릎 꿇고 있는 최판수와 강태식 앞으로 다가갔다. 한지역 하사 또한 증인으로 그들 앞에 불려 나왔다. 한지역 하사. 예, 사령관님.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저들의 동료들이 듣는 앞에서 똑똑히 말해보아라. 한지역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굳은 결심을 하고 입을 열었다. 그는 두 사람이 오아름에게 가했던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PX 폐창고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만행, 그리고 이번 야간 투시경 사건의 전말까지 모든 것을 막힘없이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물들어갔다. 최판수는 울며 빌기 시작했다. 사령관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귀신에 씌었나 봅니다. 강태식은 끝까지 변명하려 들었다. 모함입니다. 저놈이 오아름 하사와 짜고 저희를 의학.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강철의 군합발이 강태식의 복부를 강타했다. 비명과 함께 나뒹구는 강태식을 오강철은 짐승보다 못한 것을 보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놈들의 더러운 입으로 더 이상 해병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라. 헌병대장. 예, 사령관님. 저 두 놈의 계급장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떼어내라. 헌병대장의 명령에 건장한 헌병 2명이 다가와 최판수와 강태식의 전투복에 붙어있던 상사, 중사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찌그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계급장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그들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였다. 저 둘을 즉시 구속하고 군법에 따라 최고 형량으로 다스리도록. 단 한치의 관용도 베풀지 마라. 내 놈들은 군사재판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내 손에 죽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 비명과 함께 끌려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연병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오강철 중장은 대대장을 포함한 부대 지휘관들을 돌아보며 선언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방치한 지휘관들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부터 진격대대의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다. 부패의 뿌리까지 전부 뽑아내겠다. 김포의 밤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연병장을 밝힌 서치라이트의 불빛은 대낮처럼 환했다. 정화의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복수가 아니었다. 골마 터진 조직을 살리기 위한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대수술의 시작이었다. 오강철 사령관이 주도하는 정화 작업은 상상을 초월하는 강도로 이루어졌다. 진격대대는 사실상 공중분해되었다. 강태식과 최판수를 시작으로 그들의 악행에 동조하거나 방관했던 수많은 선임 부사관들과 장교들이 줄줄이 군복을 벗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대대장과 연대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사단장 역시 엄중한 경고와 함께 지휘 책임에 대한 문책을 피할 수 없었다. 사령관 직속 감찰팀은 대대의 모든 병사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1:1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보복을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던 사람들도 사령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고는 하나둘씩 과거의 부조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묻혀있던 수많은 가혹행위와 부조리들이 드러났고 해병대는 창설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자체 개혁이라는 홍역을 알아야 했다.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오아름은 사단 의무대 병실에서 조용히 몸을 추스르고 있었다.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며칠 후 전투복이 아닌 사복 차림의 아버지가 병실을 찾아왔다. 사령관이 아닌 오직 아버지 오강철의 모습이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철책 너머 북녘 땅을 보고 있는 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아름아. 그것은 사령관으로서 부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이자 아비로서 딸의 고통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었다. 오아름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길 위에서 마주친 시련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힘들게 버티지 않아도 돼. 원한다면 명예롭게 전역시키거나 사령부 본부의 행정직으로 보직을 옮겨주마. 누구도 너를 비난하지 못할 거다. 아버지의 제안은 달콤한 유혹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군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오아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저는 해병대에 남을 거예요.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오강철의 눈이 흔들렸다. 이곳에서 도망치면 저는 평생 패배자로 살아야 해요.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결국 이긴 게 되잖아요. 저는 그들이 망가뜨린 이곳을 제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저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는 진정으로 명예롭고 강한 해병대를 만드는데 제 남은 군 생활을 바치고 싶습니다. 딸의 눈에서 오강철은 과거 자신의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고 순수한 해병의 혼을 보았다. 그녀는 시련을 통해 꺾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길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진 강철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 그리고 나의 자랑스러운 해병. 한편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지혁 하사는 조사를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일부 보수적인 간부들 사이에서는 선임을 찌른 놈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 그가 고뇌하고 있을 때 사령관의 호출 명령이 떨어졌다. 사단장실에서 오강철 사령관과 독대하게 된 한지혁은 잔뜩 긴장한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오강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한지혁 하사, 나는 자네에게 두 가지를 사과하고 싶네. 첫째는 자네의 동기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동안 우리 군이 지켜주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자네가 정의로운 행동을 하고도 오히려 마음고생을 하게 만든 이 썩은 문화에 대해서일세.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네의 용기 덕분에 해병대는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해병의 귀감이다. 다음 날 해병대 전체의 공식적인 사령관 포상 명령이 하달되었다. 한지혁 하사는 내부 고발자의 낙인 대신 부조리를 척결하고 동료의 목숨을 구한 의로운 해병으로서 사령관 표창과 함께 1계급 특별 진급의 영예를 안았다. 이것은 해병대 전체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시대가 변했음을, 이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자가 인정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잿더미가 된 진격대대의 자리에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으로 무장한 새로운 부대가 창설될 예정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일어선 오아름과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용기를 냈던 한지혁이라는 두 명의 젊은 해병이 있었다. 어둠이 거친 김포의 철책선 너머로 새로운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8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철의 심판자가 핥히고 간 상처와 혼돈으로 가득했던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대를 뒤덮었던 부패의 악취와 억압적인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건강한 긴장감과 상호 존중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오강철 사령관이 시작한 개혁의 칼날은 단순히 몇몇 부패한 간부들을 쳐내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해병대 전체의 병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부조리 신고 시스템은 더욱 강화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었으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리더십 훈련이 의무화되었다. 해병대 정신은 더 이상 폭력과 악습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아니라 가장 강한 자가 가장 겸손하고 부하를 사랑하며 스스로에게 엄격한 것이라는 본래의 의미를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상징적인 중심에는 이제 하사가 아닌 중사 계급장을 어깨에 단 오아름이 있었다. 그녀는 사건 이후 심리치료와 재활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해체된 진격대대의 폐허 위에 새롭게 창설된 천룡대대의 일원으로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선 생존자이자 새로운 해병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의 표본이었다. 신임 부사관들 전부 내 앞에 집합. 김포의 전술 훈련장, 오아름 중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카랑카랑했지만 그 안에는 과거의 맹목적인 악과 깡이 아닌 이성과 신뢰에 기반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갓 임관하여 부대로 전입 온 신임 하사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 중에는 몇몇 여군 하사들의 모습도 보였다. 과거의 그녀처럼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개인 화기분의 결합 훈련을 시작한다. 목표는 단순하다. 눈을 감고도 자신의 총기를 신체의 일부처럼 다룰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다. 오아름은 천천히 그들 앞을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 명 한 명에게 머물렀다. 그것은 바로 전우애다. 훈련 중 뒤처지는 동기가 있다면 비웃고 조롱하는 대신 손을 내밀어 함께 가르쳐 주어라.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선임에게 질문해라. 선임은 권위로 겁박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경험한 지식으로 이끌어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이곳 천룡대대에서는 그 어떤 형태의 인격 모독이나 부조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실력의 차이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신뢰의 붕괴는 부대 전체를 무너뜨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신임 하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오아름은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를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이들은 결코 겪게 하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그녀는 가장 혹독한 교관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자상한 선임이었다. 훈련 시간에는 불호령을 내리며 한계까지 몰아붙였지만 휴식 시간에는 스스럼 없이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고민을 들어주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신임 하사들은 공포가 아닌 존경심으로 그녀를 따랐다. 훈련이 끝나고 한 지역 중사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특별 진급으로 중사가 된 그는 이제 다른 중대의 베테랑 분대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이야, 오 중사.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는데? 신병들 아주 잡겠다. 한 지역의 넉살 좋은 농담에 오아름이 희미하게 웃었다. 잡는 게 아니라 키우는 거지. 제대로 된 해병으로. 그나저나 들었어? 강태식하고 최판수 군사재판 최종 판결 나왔다고.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미수까지 더해져서 둘 다 징역 15년 이상씩 받았대. 국군교도소에서 평생 썩게 생긴 거지. 물론 불명예 전역 처리됐고. 그들의 소식을 전하는 한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오아름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때 자신의 영혼을 짓밟았던 그들의 이름은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해병대의 역사에 기록된 하나의 오점이자 반면교사일 뿐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죗값을 치르는 것뿐이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 두 사람은 말없이 저 멀리 펼쳐진 김포 평야를 바라보았다. 한때 죽음의 공포를 안겨주었던 그 땅은 이제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의 땅처럼 평온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지옥을 건넜고 그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굳건한 전우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해병대 사령관의 연례부대 순시 일정에 따라 오강철 중장이 이사단을 방문했다.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그의 방문 목적 중 하나가 새롭게 변모한 철룡대대와 자신의 딸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오강철 중장은 수많은 장성들을 대동하고 훈련장을 찾았다. 마침 오아름 중사는 부사관들을 이끌고 실전적인 시가지 전투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령관의 등장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훈련 상황에만 집중했다. 그녀의 정확한 상황 판단과 간결한 지휘,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는 모습은 모든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모든 훈련이 끝나고 오강철 중장은 오아름 중사 앞에 섰다. 주변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보고합니다. 철룡대대 중사 오아름 외 20명은 시가지 전투 훈련을 성공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이에 보고합니다. 필승. 수고했다, 오 중사. 아버지와 딸 그리고 사령관과 부하. 그 미묘한 관계 속에서 오강철 중장은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운 부하이자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뜨거운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는 다른 어떤 칭찬의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오아름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 주었을 뿐이다. 그 짧은 접촉만으로도 두 사람은 모든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오아름은 홀로 애기봉 전망대에 올랐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그 트라우마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 신념은 여전히 변함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진정한 독립이란 모든 인연을 부정하고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임을. 그녀는 자랑스러운 해병대 사령관의 딸이었고 동시에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한 자랑스러운 해병대 부사관 오아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무전기에서 저녁 점호를 알리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아름은 어둠이 내리는 북녘 땅에서 눈을 떼고 부대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김포의 너른 평야 위로 붉고 장엄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퇴장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는 찬란한 여명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있어야 할 곳,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날갯짓을 시작한 청룡처럼 그녀는 진정한 해병으로 거듭나 대한민국과 해병대의 미래를 이끌어갈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그녀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그녀 자신이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 철룡의 해병이었으므로.